깊은 밤, 기록관의 가장 깊숙한 곳, 먼지가 쌓인 서가 사이로 오직 선택받은 소수만이 꺼내볼 수 있었던 한 권의 낡은 가죽 장부가 있습니다. 표지에는 단 한 줄. 가독. 가문이 읽는 것, 가문에게 읽히는 것. 이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닙니다. 250년을 이어온 세계 금융 제국의 암호이자 12대 400년을 지속한 동양거부 가문이 생존 철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은 그 페이지를 넘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100년 가약은 있어도 100년 부약은 없다. 통계가 이를 잔인하게 증명합니다. 미국 상속 재산의 70%가 2세대 안에 소진되고 90%가 3세대 안에 사라집니다. 한국은 더 가혹합니다. 재벌 1세대가 일군 기업의 평균 수명 고작 28년. 창업자가 눈을 감으면 제국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완전히 깨버린 가문들이 있습니다. 250년간 세계 금융의 심장부를 장악한 로스차일드 가문, 400년간 한 마을에서 부와 덕망을 동시에 지켜낸 경주 최부자 가문. 대체 이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비밀은 그들이 자손에게 물려준 기록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만약 진짜 부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보내는 나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기록관의 문을 열겠습니다. 174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대인 게토의 좁은 골목, 그곳은 악취와 절망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해도 빵 한 조각을 사기 어려운 곳. 유대인들은 밤이면 철문 안에 갇혀야 했고 낮에도 노란 완장을 차야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마이어 암스엘 로스차일드라는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의 집 간판에는 붉은 방패, 독일어로 로테스 슐트. 이것이 훗날 세계를 움직일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이 됩니다. 마이어는 환전상에서 시작했습니다. 좁은 창구, 낡은 저울, 각국의 화폐들. 하지만 그는 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교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어떤 귀족이 어느 나라 화폐를 원하는가? 그것은 그 귀족이 어느 나라와 비밀 거래를 준비한다는 뜻. 어느 나라가 전쟁 자금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곧 전쟁이 임박했다는 신호. 어떤 제후가 비밀리에 채권을 발행하는가? 그것은 그의 금고가 바닥났다는 증거. 모든 정보는 그의 환전소 창구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이어는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작은 수첩에 그날 들은 모든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어느 왕실의 재정 위기가 닥쳤는지, 어느 은행가가 파산 직전인지. 이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고 마이어의 판단력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보는 그에게 돈이었고 기록은 그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과 귀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1812년 9월 마이어는 5 아들을 침상 곁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의 포화 속에 있었습니다. 국경은 매일 바뀌었고 왕조는 밤새 무너졌습니다. 혼돈의 시대. 하지만 마이어는 이 혼돈 속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권의 가죽 수첩. 거기에는 5개의 도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암셀, 빈, 살로몬, 런던, 나단, 파리, 제임스, 나폴리, 칼. 각각 유럽 금융의 심장이 될 도시들. 마이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하지만 절대 갈라지지는 마라. 매일 저녁 6시 각자의 도시에서 얻은 정보를 암호로 교환하라. 나는 비둘기 전력망을 구축해놨다. 편지는 3일 안에 5도시를 순환할 것이다. 유럽의 5 심장에 우리 혈관을 박아 넣어라. 그러면 대륙 전체가 우리 가문의 심장 박동을 따를 것이다. 이것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제1가훈. 정부는 금이고 결속은 금고다. 그리고 이 원칙은 1815년 6월 18일
전 유럽을 뒤흔든 워털루 전투에서 그 무서운 위력을 증명합니다. 1815년 6월 18일 새벽 5시 벨기에 워털루 평원. 나폴레옹의 7만 대군과 웰링턴의 연합군 12만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가 유럽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런던 증권거래소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나폴레옹이 이긴다면 영국은 대륙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유럽 전체가 프랑스 제국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영국 국채는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은행가들은 밤잠을 설쳤고 귀족들은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전령이 도버 해협을 건너오기까지 최소 이틀, 빠르면 6월 20일, 늦으면 21일에야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19일 오후 3시, 전투가 끝난 지 정확히 19시간 후 런던 증권거래소의 웅성거림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나단 로스차일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축 처진 어깨. 거래소 안의 모든 눈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정보를 입수했구나. 저 표정을 봐라. 나폴레옹이 이긴 게 틀림없어.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나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영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1000파운드어치, 10,000파운드어치, 10만 파운드어치, 대량으로, 무표정하게, 기계처럼. 거래소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 귀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아, 당장 팔아. 또 다른 은행가가 외쳤습니다. 망했다. 우리 모두 망했어.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국채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100파운드짜리 채권이 90으로, 80으로, 70으로 떨어졌습니다. 런던 거래소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울부짖었고 은행가들이 절규했습니다. 가격이 원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 단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국채 가격이 바닥을 쳤습니다. 100파운드짜리 채권이 35파운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단 로스차일드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소 곳곳에 배치된 그의 에이전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폭락한 국채를 모조리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35파운드에, 40파운드에, 45파운드에. 6월 20일 아침 10시 정부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웰링턴 공작의 승리. 거래소는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국채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35파운드였던 채권이 순식간에 100파운드를 회복했고 전쟁 위험이 사라지자 120파운드까지 치솟았습니다. 나단 로스차일드가 가진 진짜 정보는 웰링턴의 승리였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비둘기 전령과 비밀 루트를 통해 런던 정부보다 24시간 먼저 입수한 정보. 그는 자신의 표정 연기로 시장을 속이고 단 하루 만에 당시 가치로 100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비도덕적 투기일까요? 아니면 정보력과 심리전의 승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2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우리가 무엇을 검색하는지 기록합니다. 아마존은 우리가 무엇을 사는지 기록합니다. 메타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기록합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 AI.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정보를 독점한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로스차일드의 제2가훈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가문의 혈통을 지켜라. 가문 내 결혼을 최우선으로 하라. 실제로 19세기 로스차일드 가문의 혼인 중 58%가 사촌 간 결혼이었습니다. 부의 분산을 막고 비밀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으며 가문의 DNA를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함이었죠. 이 폐쇄적 결속은 250년간 그들을 지켰지만 동시에 유전적 질병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대가도 치러야 했습니다. 마치 순종 혈통의 개들이 유전병에 시달리듯
로스차일드 가문도 혈우병과 정신질환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자손에게 물려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독. 매일 저녁 기록된 정보일지, 유럽 각국의 금리, 전쟁 동향, 왕실 동정, 심지어 어느 귀족 부인이 어느 보석상을 찾았는지까지. 이 기록들은 암호화되어 대대로 상속되었고 로스차일드 가문만의 세계를 읽는 안목이 되었습니다. 정보는 대를 이어 축적되고 그 축적된 지혜는 단순한 돈을 넘어선 권력이 되었습니다. 1803년 조선 순조 3년 경상도 경주 교동마을. 흥미롭게도 최국선이라는 선비가 로스차일드의 마이어와 거의 같은 시기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손에게 남긴 가훈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이 경주 최부자 가문 육훈의 첫 번째 조항입니다. 로스차일드가 정보를 독점하라고 했다면 최부자 가문은 부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부의 유지 비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방 백리. 이것이 당시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십니까? 도보로 약 이틀 거리. 새벽에 출발해 해질녘에 도착하는 하루치 여정을 2번 반복해야 하는 거리. 그 넓은 범위 안에 모든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최부자 가문의 기록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매년 추수가 끝나는 10월 말 최부자 집 사랑채 마당에는 거대한 솥 10개가 걸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불을 지폈습니다.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 마을 전체를 감싸는 밤냄새. 만석군 대개 시주라고 불린 이 잔치는 사방 백리, 그러니까 약 40km 내 모든 빈민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평균 3,000명. 하루 쌀 소비량만 30가마. 1년이면 900가마.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억 원어치의 쌀이 매년 무상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 아이를 업은 과부, 상처 입은 거린. 최부자 댁 사람들은 그들에게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쌀 한 대를 더 쥐어줬습니다. 육훈의 두 번째. 과객은 후하게 대접하되 이름을 묻지 마라. 낯선 나그네가 찾아오면 신분도 사연도 묻지 않고 하룻밤 재우고 노자돈을 쥐어보냈습니다. 왜일까요? 최부자 가문의 11대 종손 최주는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기억한다. 누가 자신을 살렸는지, 누가 자신을 무시했는지. 내가 베푼 은혜는 훗날 우리 가문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된다. 오늘 내가 먹인 이 사람이 내일 내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10년 후 내 자식을 도울 수도 있다. 선행은 투자다. 단 그 수익률을 계산하지 말라. 하늘이 알아서 계산해 줄 것이다. 실제로 이 철학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놀라운 방식으로 증명됩니다. 전국이 불타던 그해 경주 일대 양반 저택 37채가 농민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기와집은 불탔고 고가는 털렸으며 양반들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최부자 댁만은 단 한 번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농민군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어린 시절 최부자 댁의 시주를 받고 자란 바로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농민군 대장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살렸다. 내가 굶주려 죽어가던 겨울 저 집 사랑채에서 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살아났다. 우리가 어찌 그 대문을 넘을 수 있겠는가. 저 집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육훈의 세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흉년이야말로 땅값이 가장 싼 때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농민들이 헐값에 토지를 내놓습니다. 로스차일드라면 이때를 놓치지 않았겠죠. 워털루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부자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흉년에는 오히려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가문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1862년 대흉년 우리 가문의 토지 120마지기를 매각하여 곡식 3,000석을 확보.
마을 218가구에 무이자로 대여.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 이자를 받지 않았더니 오히려 원금을 빨리 갚았다. 그들의 자존심이 이자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가문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내가 흉년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면 백성들은 너를 악덕지주로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흉년에 손을 내밀면 백성들은 너를 은인으로 기억할 것이다. 부는 하늘이 잠시 맡긴 것.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늘은 더 주거나 회수한다. 우리 가문이 12대를 이어온 비결은 이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창고지기일 뿐이다. 놀라운 것은 이 철학이 실제로 부의 증식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최부자 가문이 소유한 토지는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흉년이 지나면 백성들은 반드시 보답했습니다. 더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소작류를 성실히 냈으며 심지어 자신의 땅을 팔 때 제일 먼저 최부자 댁에 알렸습니다. 우리 땅은 은인께 드려야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최부자는 흉년의 땅을 사지 않았지만 풍년에는 땅이 저절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ESG입니다. 이것이 스테이크홀더 자본주의입니다. 200년 전 조선의 한 가문이 이미 실천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의 제일 원칙은 무엇입니까? 로스차일드처럼 정보를 독점하고 결속을 지키는 것, 아니면 최부자처럼 나누고 베풀며 신뢰를 쌓는 것.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이 만들어갈 부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최부자 가문 6훈의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방백리안에 과부와 호라비가 없게 하라.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간 무명옷만 입게 하라. 여섯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이 조항들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모두 절제와 배려입니다. 과부와 호라비를 돌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최부자 가문은 매년 봄이면 마을의 홀몸 노인들을 조사해 생활비를 지원했고 젊은 과부들에게는 재혼 자금까지 마련해줬습니다. 며느리에게 무명옷을 입히는 것은 사치를 경계하고 검소함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단옷을 입을 수 있는 재력이 있어도 3년간은 참아야 했습니다. 이는 신부 스스로 가문의 철학을 체득하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는 것은 권력욕을 버리고 실속 있는 삶을 살라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최부자 가문에서는 400년 동안 단 한 명의 정승도 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를 노출시키고 시기를 부른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사까지만 하라. 학문은 닥되 권력은 탐하지 마라. 이것이 최부자 가문이 400년간 외풍을 피한 비결이었습니다. 최부자 가문의 종손들은 매년 정월 초하루 선대의 가독을 꺼내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거둔 수확량, 빌려준 곡식의 양, 시주한 사람의 수, 그리고 이런 구체적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823년 김씨 성을 가진 한거린에게 밥과 옷을 주었더니 1833년 그의 아들이 우리 집 화재 때 제일 먼저 달려와 불을 껐다. 1857년 박씨 성을 가진 한 과부에게 재혼 자금을 주었더니 1870년 그녀의 새 남편이 우리 집 소송 때 결정적 증인이 되어 주었다. 이것은 회계장부가 아니라 신뢰의 네트워크 지도였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유럽 정보망을 구축했다면 최부자는 인간 신뢰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질에 다가갑니다. 로스차일드와 경주 최부자. 하나는 유대인 금융가, 하나는 조선 선비. 하나는 폐쇄와 독점, 하나는 개방과 상생.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두 가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된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제3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록펠러 가문입니다. 존 D. 록펠러, 19세기 말 세계 최고의 부자. 그는 자녀들에게 매주 용돈을 줄 때마다 회계장부를 함께 줬습니다. 10센트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중 1센트는 교회에, 2센트는 저축에, 2센트는 투자 공부에, 나머지 5센트만 쓰도록 해라.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기록해서 내게 보고하라. 록펠러 가문의 자녀들은 6살 때부터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이미 수백 페이지의 나의 돈 사용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록펠러 가문이 5째 풀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반대로 몰락한 가문의 사례도 보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 루이 14세가 쌓아올린 막대한 푸. 하지만 그의 증손자 루이 16세 때 왕가는 파산했습니다. 왜일까요?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재정 기록은 제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서 손실이 나는지 기록이 없었습니다. 루이 15세는 더 심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홍수가 나든 말든 그는 재정 장부를 아예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루이 16세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그는 나라의 빚이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기록이 끊긴 지 2세대 만에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정보 일지를 암호화해 대대로 물려줬고, 최부자는 유쿤을 족자에 새겨 종손의 서재에 걸어두었고, 록펠러는 회계장부를 교육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셋 다 입으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글로 남겼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기억은 왜곡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허위 기억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구성합니다. 말은 전달될수록 변형됩니다. 언어학자들이 실험했습니다. 한 사람이 10사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하면 10번째 사람이 듣는 내용은 원래 이야기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록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년 전에 쓴 글자는 오늘도 같은 의미입니다. 로스차일드 5형제가 유럽 각지에서 느슨해질 때마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읽었습니다. 결속하라. 정보를 공유하라. 최부자 가문의 후손들이 사치에 빠지거나 권력욕에 눈이 멀 때마다 그들은 유쿤 족자 앞에 섰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기록은 흔들리는 후손을 붙잡는 가문의 닻이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100년 이상 지속된 가문 기업의 93%가 성문화된 가훈 또는 철학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3대를 못 넘긴 부유층의 87%는 구두 전승에만 의존했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기록하지 않은 철학은 한 세대의 열정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기록된 철학은 시간을 건너 후손의 DNA에 각인됩니다. 2026년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은 여전히 세계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대째 이어지는 가문 회의에서 그들은 여전히 마이어의 원칙을 읽습니다. 경주 최부자 가문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물질적 부의 상당 부분을 잃었지만 그들의 후손은 여전히 교육자, 사회사업가로 활동하며 나눔의 DNA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철학은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부를 지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철학이고 철학을 지키는 것은 입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든 로스차일드형 축적이든 최부자형 상생이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3대를 못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10분만 투자하십시오. 노트를 한 권 준비하시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의 가독 2026년 1월 24일 시작.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어떤 방식으로 부를 대할 것인가?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돈인가? 철학인가? 로스차일드처럼 전략적 정보력을 기를 것인가? 최부자처럼 신뢰 네트워크를 쌓을 것인가? 록펠러처럼 체계적 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제사의 길을 만들 것인가?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그 기록을 다시 읽으며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쓴 한 줄이 100년 후 당신의 증손자가 읽을 가문의 첫 번째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관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이 모든 가문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명확한 철학을 기록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독, 오늘 시작하십시오. 3대가 아니라 30대를 이어갈 그 첫 문장을 지금 쓰십시오. 다음 시간 EP12에서는 유대인 자본가들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기록의 경제학으로 찾아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기록관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열쇠는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고 기억은 운명을 만든다. 기록관의 비밀 노트.